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5월에 종료되는 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하며 5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부산, 경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을 논의했습니다.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통합특별법 마련 등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5% 이상 떨어지며 5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지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5천 고지를 넘어선 지 4거래일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4.69포인트, 5.26% 내린 4,949.67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5% 내린 5,122.62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4,9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며 낮 12시 31분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개인이 4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며 각각 16만 전자와 90만 닉스 타이틀을 내줬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투기적 거래로 급등했던 은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떨어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스닥 지수도 51.08포인트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서 2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4원 80전 오른 1,464원 3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부산, 경남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오늘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권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나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불참하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장성희 기자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남, 경북 등 5개 광역단체장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은 인천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행정통합 속도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가의 큰 불행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정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부산 경남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나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진 것.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제안과 공통특별법 추진 등 합의 내용을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 전남 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단일 대오 형성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 부산 경남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하겠다는 다른 광역단체장들과의 속도 차이 역시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강조한다든지 또 내용을 갖출 때까지 무한정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부산시의원 등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도 통합한 뒤 추후 정부와 자치분권 이양을 협의해도 늦지 않다며 부산시를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지도부 사이에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습니다. 결정은 당원들이 할 거라면서도 통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합당 추진 배경엔 당권, 차기 대권 욕심이 있다는 날선 발언이 나왔고 또 다른 지도부가 이를 반박하며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모였는데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당 내용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비판으로 시선을 돌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은 의원을 임명하며 지방선거체제 전환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곳곳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가 나서 설명하란 목소리와 사퇴 요구는 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겨울방학을 마친 부산 지역 학교에서 B형 독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때 아닌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번 독감이 4월까지 유행하겠다며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어린이병원 대기실. 평일 학교에 갈 시간인데도 마스크를 쓴 어린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환자들이 주사실로 들어가 독감 주사를 접종합니다. 친구들이 약간 독감 걸려서 많이 안 오기도 많이 안 와요. 토요일부터 아팠어요. 그 A형 독감 있고 그리고 바로 또 B형 독감 유행한다고 해서 검사해보니까 B형 독감이었어요. 아무래도 계약하니까 애들이 서로 교류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개학 시기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건 B형 독감입니다. A형 독감 검출률이 매주 감소세인 반면 B형은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비형은 최근 3주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독감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주 개학에 따라 초등학생 사이 전파가 빠릅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학교 마치고 전화가 와가지고 속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그날 저녁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해서 이번 독감은 기침과 고열, 구토에 근육통, 두통, 복통 증상 등을 동반합니다. 현재 부산 전체 어린이의 33.8%, 즉 3명 중 1명은 여전히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접점력이 독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 마스크라서 사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출이나 여러 가지 개인위생 철저, 손 씻기라든지. 보건당국은 이번 독감이 4월 말까지 유행하고 5월 중순부터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부산의 공설 봉안당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개념의 이 해양장을 공설 장사 시설로 도입할 수 있게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고인이 잠들어 있는 부산 영락공원 실내 봉안당입니다. 유골함 8만 4천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 봉안율은 전체의 85%를 넘겼습니다. 이 영락공원 봉안 수요를 분산하고자 만든 추모공원 역시 봉안율이 85%에 달합니다. 부산시가 올해까지 추모공원 봉안당을 더 늘려 5만 기를 더 모실 계획인데요. 이마저도 2029년 하반기면 다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문제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매년 2만 5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데다 화장을 통한 장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안당을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게 바다 그리고 해양장입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좁은 공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를 올릴 수 있는 이곳, 요트입니다. 마지막 제를 올린 뒤 요트는 부산 앞바다로 향하고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려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다에서 장례를 마무리하는 해양장입니다. 이처럼 해양장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장사 방식이라 포화 걱정이 없습니다. 낙구 땅에서도 이제 모셔서 해양장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수요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다가 또 부모님의 품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다 보니까 2024년 부산에서는 2천여 건의 해양장이 치러졌습니다. 다만 이때 해양장은 관련 법조항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장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3분장이 허용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부산시설공단은 연구 용역을 거쳐 해양장을 공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해양장이 확산하는 상황. 바다를 낀 부산도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봉안당 포화의 대안으로 해양장을 장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 국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했던 사항이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는 조금 해양장에 대한 어떤 활발한 거는 아마 충분할 거라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장례 지도선 운항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장이 활성화할 경우 해당 지역 어촌계와의 협의 등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생필품 분야 업체들이 총 9조 9천억 원 규모의 짬짬이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품목 물가만 40에서 60%가량 치솟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영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생활필수품 방학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집중 수사한 대상은 밀가루, 설탕, 전기 모두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검찰이 포착한 재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 담합이 벌어진 약 6년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습니다. 같은 시기 물가 상승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6개 재분사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재당사 4곳 역시 4년 2개월 동안 3조 2,715억 원에 달하는 담합을 펼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가량 상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재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10개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776억 원대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부가 담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만큼 검찰은 고기, 주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생활 필수품도 담합이 없었는지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때 주춤했던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봤더니 해외 마라톤 대회 참여가 일정의 대부분이거나 부부 공무원이 함께 관광지를 다녀오는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프랑스 파리 시내. 밀양에서 오신 어느 분. 안녕하세요. 한 유튜버 영상에 나오는 이 남성, 밀양시 공무원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한 밀양시 공무원 3명은 마라톤 대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지난해 프랑스 파리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6박 8일 중 이틀이 마라톤 참가, 나머지는 재즈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박물관 등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습니다. 각각 민원과 건설, 주민센터 소속인 이들의 일정 자체가 단체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파리에 어떤 부분이 이런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밀양시의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육아 친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8박 10일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달리기와 관광이 일정의 대부분. 상하수도 부서와 면사무소 소속인 이들은 심지어 부부 사이였습니다. 같이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시너지도 있고 실제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볼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겠나.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도록 한 공무원 복무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좀 내밀한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나 공무원들 면담 자체가 안 잡혔다는 건 사실은 그야말로 뭐 외유성으로. 5명의 공무원이 쓴 출장 비용은 1,500만 원. 밀양시의 사전 심의나 시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선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정규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즐기는 건 여러 제약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장애와 경계를 허무는 무장애 음악회로 어울림의 새로운 마당을 선보였습니다. 배병옥 기자입니다. 장애인 악단의 반주에 맞춰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연주하는 곡은 장애인 악단이 쉽게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어 통역사 역시 공연 무대의 중요한 조연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책자는 점자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휠체어 관객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악단부터 관객까지 장애인들 모두 장벽 없이 즐기는 무대입니다. 장애인 분들과 같이 연주를 해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연주 준비를 했고요.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풍물패도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지만 국악관현악단과의 무대를 빛낼 수 있게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공연은 처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 무대와 객석 환경이지만 공연장 분위기는 더 뜨겁고 즐겁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공연 같은 게 보기 힘든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낮에 이제 이런 시간대에 공연 같은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배려와 노력이 있다면 어울림의 새로운 마당에서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병호입니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가덕도 테러 수사 전담팀이 본격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찰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일부 받아 현재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기존 수사 인력에 24명을 보강했습니다. 가덕대교와 송정 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사업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에서 송정 나들목까지 이르는 총 길이 2.7km, 왕복 4차로 공사로 기존의 평면 도로를 입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가덕신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갖춰 녹산 국가산업단지 등의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와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부산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광원 경제조사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숨 돌린 듯했는데 이행 여부와 관련한 압박을 시작으로 다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그 트럼프 통상 정책이 그 주요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은 2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전반적으로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기 당시에는 그 한미 FTA 협정 그 개정과 같이 일부 그 불리해진 면도 있었지만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크게 높임으로써 반사이익이 오히려 컸습니다. 그 결과로 트럼프 1기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연평균 3%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2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국과 어떤 관세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 그 높아진 관세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4%가량 감소하는 등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나라가 대중 대미 수출을 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구조상. 특히나 이 대미 수출 관련해서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철강 등은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관세 인상이 됐을 때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부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이 50% 관세를 그리고 그 외 품목이 15%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같은 IT 품목보다는 기계, 철강과 같은 BIT 품목이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금 제조업체 같은 경우 대미 수출이 주로 기계나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18%로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저희 부산 본부에서 외부 연구진과 이번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그 트럼프 2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출 어떤 감소폭이 전국 34개 통근 구역 중에
1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관세 인상이 후행 지표로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세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바로 나타날 거고요. 다만 제가 향후에 말씀드린 어떤 파급 효과, 주변 지역의 어떤 관세 충격이 그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떤 파급 경로도 통해서 파급되는 그런 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울산이나 창원 같은 지역의 상황이 오히려 이제 부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부산과 인접해 있는 울산과 창원에 그 트럼프 2기 관세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기계나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철강과 같은 BIT 제조업들이 집중돼 있고 또 부산이 이들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가 좁고 그리고 교통망이 발달돼 있어서 지역 간의 연계가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그 전국 그 시군구를 34개 통군구역으로 재분류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구역의 그 한 구역의 그 고용이 그 구역의 어떤 그 지역의 수출 충격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수출 충격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파급 효과가 분석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 고용 부분에서 이제 실제 부산 단독 고용 감소폭은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인데 인근 지역의 영향까지 확대를 하면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로 크게 높아지는 이게 순위에서도 16에서 8위로 껑충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과 창원 지역의 충격이 부산으로 파급되는 효과 자체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난데 긴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어떤 직접적인 충격 크기는 전국의 어떤 19위 수준이고 이것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전국의 16위 수준, 그러니까 중간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간 수준 정도인데요. 근데 그 울산과 창원의 충격이 부산의 어떤 주요 산업인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그 순위가 8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돈의 흐름인 것 같은데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 이쪽 지역의 근로자들의 감소, 그 소득 감소가 부산 지역 자영업자라든지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칠런지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서비스 업황을 생각해 보면은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득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득 여건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의 소득 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산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울산이나 창원 지역의 소득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다르게 제조업 비중이 각각 40, 6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충격으로 이들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 이들 지역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그것이 우리 그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IT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에 영향이 간다면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테고 그로 인한 영향이 부산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제조업 그 부진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끊기 위해서 부울경을 광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역할과 분담이 좀 필요할런지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 트럼프 통상 정책의 충격이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정된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불경 차원에서 어떤 광역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 분배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울산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불경 지역의 그 제조 공급망 내 그 관세 충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직접적 충격에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산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짧게. 예.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일부 제조업체들이 관세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이광은 경제조사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다 같이 무슨 일로? 이번 MMA 콘서트가 샥스로서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네. 저희 MMA 콘서트를 끝으로 NOC 떠나겠습니다. 소속사를 떠나 1인 회사를 차리고 독립을 선언하는 연예인.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1인 회사를 세운 뒤 탈세나 횡령 의혹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사업자들도 절세 등을 위해 1인 회사, 즉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1인 회사를 운영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격 부인인데요. 회사가 이름만 법인일 뿐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거나 회사를 통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회사라고 볼 수 없는데도 탈세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고 대표이사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액수가 5억 원이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이다가 적발되면 조세 포탈 행위, 즉 탈세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1인 회사일지라도 의사록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아주 적은 돈을 쓰더라도 회사 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예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1인 회사라도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내 지갑처럼 썼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절세가 탈세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눈비구름대가 지났지만 워낙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선 건조경보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턴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지만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도 선에 그친 오늘에 비해서 2도가량이 오르겠고요. 절기 입춘인 모레부터 낮 기온은 두 자릿수까지 올라서며 온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토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5도, 양산이 영하 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9도, 양산이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동부 먼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KBS 부산에서 마지막 날씨를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아침 저녁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